아, 자, 이렇게 이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시명 따로 쓸 필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점수 어떻게 매기느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선 쓸 게 5개나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5개 중에 3개 이상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 우리 숙제할 때 보면 지문으로 나와 있었죠. 유추란 뭐냐 나왔었는데, 특정 대상과 비교 대상의 공통점 하나를 놓고 그걸 가지고 추론해 내는 것을 유비추리, 즉 유추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도출 같은 게 되겠죠. 내지는 뭐 확인 이런 말을 써도 맥락상 큰 지장은 없고요. 어쨌든 특정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 그걸로 추론해낸다는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폄하라는 말입니다. 폄하. 비슷한 말로 폄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회자는 회절하다 내지는 훼손하다 할 때의 회자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린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부정적이에요. 3번. 요거 원래 지문에 있던 건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그대로 직접 인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합확산에 대한 설명인데 정답은 5번이지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번도 역시 해당 부분만 잘라냈는데 방관자, 그렇지. 학교 폭력이 일어났으면 다 같이 그 뭐야 멈춰 이거 하는 거죠? 다 같이 멈춰 요즘 다 하는 거죠? 이제 안 하니? 좆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대학 안 갈래? 뭐 이렇게 사는 건가? 하여튼 뭐 나중에 스타 된 다음에 나락 갈래? 뭐 이렇게 합니다. 자, 5번 모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요거는 이거 단어 요대로 있었던 거 아시죠? 진짜 범위 안에. 저는 이거 거래 관계에서 얻는 이익이라는 말이 이거 말고도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숙제 범위 안에서 만나게 된 단어를 좀 떠올렸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수지, 경상수지, 국제수지 할 때 그 수지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나라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돈, 통화라고 하세요. 그것의 양입니다. 통화량. 우리가 지금 자주 안 쓰는, 이게 해당 분야에 일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안 쓰는데,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거. 요거 이렇게 신탁이라고 합니다.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 회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개된 공간을 비유적으로 시장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시중이란 말이 있고요. 발행이죠. 자, 흐릿하게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흐리게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은 자, 협동조합은 그 구조상 특정한 오너가 자기의 소유의 돈을 알아서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 도달은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도달은 좀 느린 편이에요. 2번 바르샤. 예, 축구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소유주가 누구다? 조합은 전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를 뽑는 게 아니라 조합은 전체가 소유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말하자면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 거죠.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들의 열정과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중세국어 단어 시험입니다. 하다, 많다 또는 크다라는 의미였고요. 아래 있는 아래아가 쓰여져 있는 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하다, 숙제하다 할 때 하다인 거죠. 네. 그리고 리을쉐라. 요거 기억하시죠?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고요.
머물다는 험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그나마 가장 잘 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험하다, 캐다. 이거 파생 명사로 햄도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이고 이것의 파생 명사인 햄 같은 경우는 좀 불안,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여디다, 사라지다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뒤짐. 차라리 쓰여디어 범납이 되우리라. 차라리 쓰여디어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 정철의 3인곡에 나오는데 BTS도 오네.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저께 전민구 2학년들 직접 보강할 때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었는데 그 연계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그 알려주고 나서 애들이 이제 봤으니까 마지막 문제 선생님 이거 나왔다고. 아, 그래, 잘 됐다. 다들 이거 너무 반가워했다는 거야. 이거 틀렸어, 이 씹새끼들이. 맥이냐? 아, 선생님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 맞았니? 그럼 다들? 틀렸는데요? 아씨, 참, 어지럽네, 이거. 자, 위에란 뜻이고요. 우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복숭아꽃인데, 복숭아꽃 좋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알자. 기본적으로 복숭아꽃이 피는 계절, 봄이라는 계절을 알고 있어야 이게 계절적 소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붉은색 계열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정확히 뭐 핑크빛인데 이게 뭐 핑크인지 선홍인지 다홍인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붉은 계열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색채 대비할 때 이게 무슨 색인지 이미 출제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붉은 계열이구나. 그럼 옆에 파란색이면 색채 대비 되겠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죠? 무릉도원. 무릉도원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통 중앙꽃을 꺼내오면서 어떤 이상향, 아름다운 세상 이런 걸 같이 이런 개념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물고기를 잡는 노인이란 뜻인데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를 뭘 잡느냐, 그 그물로 잡느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계가 아니라. 고기 잡는 물금이라고 쓰고. 아, 예.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자, 어여쁘다.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어에서는 예쁘다인데 의미가 변했죠? 되다. 이것도 발음상 유사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니다, 녀다, 니다라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바뀌어 쓰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 의미는 어딘가로 가다, 이동하다지만 추상적으로는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잘 적으셨죠? 요 앞에 틀린 거 개수 헤아려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 어? 틀린 거 개수만 이렇게 헤아렸지. 어, 괜찮아요. 꼭 문제는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과반 이상 맞으면 말씀드리죠. 자, 다 헤아리셨고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좋은 소식. 오늘 진도 불량의 상태가 문학 쪽이 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 파란 책 있잖아요. 이제 원래 독서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은 독서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은 숙제 얘기부터 해봅시다. 일요일 반은 지난번에 이제 책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초록색 책을. 오늘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 숙제 범위는 이미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근데 받아서 하셨을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숙제가 뭐냐?
그러니까 요 한 주간 또 풀어야 되는 독서 문제는 또 어떤 거냐? 요겁니다. 자, 앞에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거 딱 표지, 초록색 표지를 넘기고 나면, 물론 니네 책에는 이 사진은 없어. 니네 책에는 이 사진은 없고, 이 사진 말고 그 뒤로 가시면 설명들 나오고 차례와 학습 계획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 범위는 다섯 번째. 5일차부터 9일차까지. 과학 1번부터 예술 3번까지. 총 10개의 질문을 저희 다 체크해 놓으셨나요? 여기까지예요. 2차. 그 얘기는 다음 주 복수 퀴즈에도 그렇죠? 여기 범위가 비슷한 양식으로 나갈 겁니다. 예, 특별히 갑자기 여러분들 막 괴랄하게 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파란 책 좀 보면서 고전 문학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면 드디어 고전 어휘는 마지막 한 페이지 끝이 나겠죠. 어이구, 자, 고전 문학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자, 67페이지 첫 번째 단어는 천석고황이에요. 요거 약간 색깔에 신경 써주면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같은 말로 연하부질이라고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둘 다 밑줄 써놨거든. 그리고 걔네들 연결해놓고 지금 뒤에다가 산수, 강호 이런 말들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얘네들 다 무슨 뜻이래? 자연이라는 뜻이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산수. 뭐 오늘 마법천자문 아니니까 한자는 됐고, 뭔 뜻인지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수, 산과 물이에요. 강호, 강과 호수입니다. 그럼 우리 제시되어 있는 천석은 뭐냐? 샘과 돌이에요. 연하구질할 때 연하는 뭐냐? 노을과 안개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사실은 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어. 왜 그러냐? 그냥 싸잡아서 다 자연이라는. 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고전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고, 이런 작품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작품에서 자연이란 단어는 찾으실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자연이란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또는 자연이란 말을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어떤 서양의 단어들을 번역할 때는 일본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이처의 번역어로서 저 자연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하면 떠오르는 그 푸릇푸릇하고 이런 것들은 네이처의 번역어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럼 자연이란 말은 원래 없었냐?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자연과 약간 뉘앙스가 달랐어. 어떤 의미냐? 스스로자의 그러함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스스로 그러한 게 뭐야? 해가 뜨고 진다든가, 발이 차고 기운다든가, 푸릇푸릇했다가 시들시들했다가 뒤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들. 내뜨는 알아서 살아가는 것들. 그게 바로 자연의 진짜 의미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나타낼 때 이거 뭘로 나타내냐? 이런 말들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금 제가 뭘 썼어요? 대유. 여러분 표현 방법 같은 거 좀 따로 배우셨나요? 중학교 때? 그쵸, 그쵸.
또 비유하기, 뭐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고 특히 비유하기 안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비유하기 안에서 뭐가 있다? 대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기 하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지규법, 은유법, 또 뭐 있어? 의법, 뭐 화리법 이런 것도 있는데 쟤도 있다. 대유관보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지. 쟤네들 봐봐. 산, 강, 호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자연의 일부인데 얘네로 뭘 나타낸다? 자연 전체를 나타낸다는 거지. 대유는 익혀주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흔하게 씁니다. 잠깐만. 지금 10시지? 얘들아, 니네 지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밥은 다 먹었니? 다 끄덕끄덕 하는지.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반찬도 먹었죠. 이 새끼는 병신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대유예요. 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끼니, 식사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다행이다. 아무도 없지? 여기에서 어떤, 이래버리면, 아씨. 자, 놀랍게도 지금 네 글자 중에 두 글자였습니다. 앞에 거만 한 거야? 뒤에 거 남았죠? 우황이란 말보다 여러분들이 요게 더 친숙하실 겁니다. 고질. 이거 뭐예요? 고질병 할 때 그 고질. 예. 병이라고 말하면 좀 과하고 중독이란 말로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홀릭이에요, 홀릭. 자연 중독이야.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이 고민을 존나 하고 고민을 멈출 수 없으면 고민 중독이라며. 물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노래 제목일 뿐이야. 얘도 마찬가지. 자연을 너무 좋아. 자연과 항상 하나 되고 싶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고,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자연 중독이라고 표현한 거. 자연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하물며 천석고항을, 자연 중독을 고쳐서, 바꿔서 뭐 하겠느냐. 나 그냥 자연에서 잘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실솔 한자어인데 모르면 끝이야. 한자어가 실제로 옆에 써 있어도 벌레충변 외에는 추론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벌레들 중에 귀뚜라미를 추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건 외워놓는 게 다야. 근데 실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해석한다고 시간 끌고 헛질하게 될 테고, 그러면 문제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놓치면서 발판나니까 얘는 귀뚜라미라고 외워두는 게 낫습니다. 가을달이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밥상이든 평상이든 거기에서 울 때라는 뜻이죠. 니르다 말하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 오며 가며 생겨나는 풍류를 말의 서무에 너무 좋지 이런 얘기입니다. 앙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처럼 이렇게 줄여 쓰는 말들을 좀 봤어요. 얘도 근데 비슷합니다. 원앙이 새겨져 있는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원앙. 원앙이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뭐 이런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항상 이런 걸로 했어. 왜 그러냐면 원앙이 상징하는 게 부부의 금슬 이런 거거든. 썰에는 원앙 한 쌍이 평생을 함께한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원앙 바람 핀대요. 근데 뭐 조상님들이 그렇게 정했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따질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습적 상징이 생기게 된 거죠. 꿈에나 님을 보려고 이렇게 딱 밟으면서 기대면서 자려고 한 거야. 앙금도 차갑기도 차갑구나. 앙금 원앙을 쏘은 이불이 차갑기도 차가워. 왜? 님은 없음. 내 옆에 지금 없습니다. 옆구리가 시립니다. 이 밤은 언제 새겠는가? 방금 차갑기도 차갑구나라고 해서 감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산동해의 갈색이 멀기도 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규라는 새가 있어요. 이름이 좀 여러 개인데 뭐 두견새, 귀족도, 불려기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보통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설명을 좋아하는데 자규라는 새가 밤에 운대요. 뭐 저도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규라는 새가 밤에 우는데 그게 어떻게 하늘로 이어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가 없던 세상. 밤이 되면 방법 외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기 같은 거 보면 막 촛불 켜놓고 그리고 이러잖아. 두 가지 맹점이 있어. 첫 번째, 또 그렇게 걸잖아.
지금은 한껏 개량돼서 여러분들 촛불만 켜고 살아본 적 있어요? 아, 그렇죠. 심심하면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뭐 밤에 촛불 켜놓고 책 읽으려고 해봐. 뭐야? 안 보여. 촛불, 야, 옛날 촛불은 더 안 보여. 불부터요. 불부터. 자동에 하단데. 안 돼, 이거. 반응. 그리고, 야, 이것도 낮에 팽팽 노시는 분들이나 책 읽으려고 기력이나 농사죠. 아침에 해 뜨는 나갈 때. 나가서 일하고 나는. 밤에 뭘 봐요? 힘듭니다. 그런데 유독 밤늦게까지 안 자빠져 자고 자기의 소리를 듣는 건 어떤 경우일까? 훈련증이죠. 그 훈련증 왜 생겼어요? 스마트폰도 없는 왜? 고민, 근지, 걱정, 또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자다 안 자니까 무슨 소리거든요? 밤에 온다는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 들은 새끼들 다 모아가지고 니들 왜 그래? 왜 안 자고 그러냐? 한이 많아서요. 이런 경우가. 일제 춘심을 한 조각의 이 봄의 마음을, 봄의 애상감을 자규라는 새가 알겠냐만 모르는 게 자꾸 옆에서 짹짹거리더라. 수위는 쉽게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여해다, 여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대어에도 있긴 있어요. 여의다라는 말로 존재하죠. 다만 단순한 헤어지는 게 아니죠. 가령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우리 이번 시간 끝나면은 모두 여의고 다음번에 만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후세계에서 만나다.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별을, 현대어에서는 특히나 사별인 경우에만 쓰죠. 자, 그 밑에 보면 삼기다의 기본 뜻은 만들다입니다. 만들다인데, 무님이 만들든 아니면 신이 만들든 해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확장돼요. 이 몸을 만드실 때 님을 쫓아서 님과의 연분을 새겨서 만드나니 나와 님은 천생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끼우다를 제가 조심하라고 별표를 쳐놨는데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발음 보고 때려 찍으라고 했어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현대어랑 비슷한 발음을 찾으라고. 근데 이거 현대어랑 비슷한 거 찾기가 조금 경로이탈할 수가 있어. 끼우다. 끼우다? 깨우다? 아니면 뭐 끼우는 거? 아니야. 꺼리다. 싫어한다는 뜻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발음으로 하다가 오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볼까요? 옆에 있는 예문을 보면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라고 돼 있어요. 부기 공명이 날 꺼린다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 부기 공명이 날 싫어한다고? 이상하네. 내가 싫어하는 거죠. 부기 공명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기 공명을 꺼리고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다양한 시험 기간이 되었어. 내일은 국어 시험에.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들과 다시만 함께 스카이 갔어요. 12시 가까이. 존나 빡공을 여러분들은 하고 저는 옆에서 푸푼만 지다가 졸다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 12시 반 돼서 가자. 나 집에서 진짜 눈 열심히 하고 하시면 첫번째 쳤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서 당연하지 5등급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해. 국어가 날 싫어하나 봐. 나 왜 국어 성적 이렇게 별로지? 나 너네랑 똑같이 12시간까지 스카이에서 빠꾸고 있잖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신?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국어가 날 싫어해. 아니지. 네가 안 했지. 그지?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싫어한 것보다 내가 부기와 공명을 싫어했다라는 얘기죠. 하, 매우 많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절이 수상하니,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시절이 영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지. 하마 이미 벌써란 뜻이에요. 엊그제는 젊었는데 하마 이미 벌써 어떻게 이렇게 다 늙었지? 뭘 보고 얘기했겠어? 얼굴 보고 얘기했겠지. 얼굴 자기 얼굴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사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얼굴을 그래서 이야기했다. 얼굴을 뭐라고 하냐?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쓰잖아요. 시읒 받침으로 낯빛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중세 때 얼굴은 뭐냐? 안 돼. 페이스가 아니야. 중세 시대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면 뭐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몸 전체. 그래서 모습 통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의부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된다. 페이스가. 그래서 얼굴이 나왔다 그러면 해석할 때 좀 조심해요. 내 얼굴 이 거동이 이미 날 사랑되다 사랑할 만 하겠냐만인데요. 나의 이 모습 이 거동 행동이 이미 날 좋아할 만하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 방입니다. 바라 자예요. 바람의 예문을 한번 볼 건데 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바람의 강이 파란이 푸르다라는 거죠. 새가 하늘을 나는 흰새가 더욱 헤어입니다. 새가 더욱 희게 보입니다. 왜? 강물은 너무 진한 파란색이고 새는 흰색이다 보니까 그 흰새가 더욱 무드러져 보인다는 거죠. 파란색, 흰색, 색채들. 흰색, 파란색 어색하지만 색채들이 있다고 했지? 입증했다. 바라, 예,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라래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고 싶다. 가 옆에 이 세모 이거 뭐예요? 혹시 중학교 때 배우셨나요? 가 요거 반침이라고 배우셨죠? 발음은 어떻게 해요? 발음이 애매해서 맞아요. 그렇게 마찰음으로 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국문학과 썰에 의하면 예전에는 보통 z 발음이라고 많이들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한 썰에서는 국문학과 교수가 이거는 반치음이고 발음이야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아,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발 너 뭔데? 너 뭔데 미친 고졸 새끼 너 뭐야? 왜냐하면 대학이니까 얘네들은 고졸이잖아요. 너 뭐지? 그랬더니 아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쓴다. 뭐야 이 새끼? 중세에서 왔니? 그랬더니 제주도 학생이었고 그 방언에 단침의 발음이 다시 남아있더라. 뭐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발음한 것처럼 z보다는 s에 더 가까운데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상 주는 데가 없는 거야. 중세국어 발음 잘한다고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발음하시고 안 발음해도 됩니다. 보통 발음이 애매해서 금방 사라졌어요. 가살뚱, 가알이라고 발음하는데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했을까? 아래와 발음. 산이 관계 아래와 발음. 정확히 말하면 요 아래와 발음은 실제로 되게 애매한 발음이었잖아. 입 모양 아로하고 이거거든.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 표기하는데 이게 이제 강세 없는 데서 날릴 때 쓰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한이는 매끈은 강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발음 제대로 했는데 뒤쪽에 한 같은 경우는 대충 발음 저렇게 날린 거거든. 야, 우리 칸은 중세인이었네. 잘하네. 중세 국어는 칸이한테 배우세요. 마살, 마을, 이건 뭐다? 마을이다. 뒤에, 뒤에 나오는 요거는 규칙성 따지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벽이다가 지금의 위치하거든. 아, 그럼 비슷하다가 이슷하다예요? 아니죠. 바뀌었죠? 이슷하다가 지금의 비슷하다. 근데 이거 갖다가 조상님들 진짜 개 헷갈리게 하네. 이런 병신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니들은 이미 우기다랑 비슷하다는 말을 아니까. 여기 발음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챙겨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해석상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벽이더신이 이 부분이에요. 조상님들께서는 발음 나는데도 쓰셨다. 특히 중세 교과에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신 거예요. 네, 실제 의미는 요거라는 벽이 더신 미. 우리 벽이다란 말을 배웠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까? 우기던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다. 중세국어 문법은 범쌤한테 던지지. 아,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싶죠. 서너마 로미의 순서가 달라졌지. 현대국어였으면 벽이 시던이라고 했을 텐데. 이러시니 if가 원래 여기다 리빈 쓰고 if이라고 하는 상대 느낌의 서너마 로미 앞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아형 분절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끝내라.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작품이나 보고 깔깔거리다가 말 건데, 문법은, 욕 봐라. 좋은 시간 되세요. 자, 그다음. 요 말하다라고 또는 말다라고 써 있는데 재단하다라는 뜻이고요. 재단이라는 게 뭐냐? 옷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천초가리들 이제 대충 잘라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르는 걸 재단이라고 해요. 근데 칼로 잘라냈느냐? 뭐 맞는 말이지.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돼? 칼로 깎아냈느냐? 아니면 붓으로 그려냈느냐? 아 이거 뭐야? 조각했냐? 회화로 그렸냐? 자연이 마치 작품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외다 반대말이 지금 바르다, 옳다라는 뜻의 바르다. 반대말이 외다 또는 그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잘못됐다, 옳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깃기, 비스듬히. 그러니까 비스듬히 있으니까 약간 기대는 모양이 나오기가 좋겠죠.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 서서 님 자신들을 바라보니. 그 밑에 우러곰은요, 우러곰 한 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보다는 저 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곰. 저 곰 옆에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강조의 전미사라고 쓴 겁니다. 강조. 강조의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곰이 들어간 말을 해석할 때는 앞에 있는 걸 그냥 두 번 풀어요. 근데 울어란 말보다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게 뭐야? 울며 울면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울며 울며 을 쫓고 싶다, 따르고 싶다. 자, 다호라의 별표친 이유는요. 다호라를 모르면 표현 방법 두 개를 날립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구나, 뭐 같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 같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직유법을 놓치고 뭐뭐구나라고 하는 영탄형, 감탄형 어미에서 감탄형 어미를 놓치니까 영탄법을 놓치게 되죠. 벼랑의 벌이 버려질 빛 같구나. 네, 잘 적으셨죠? 드디어, 드디어 고대가요다. 오! 그러면 고대가요에서 배우게 되는 어휘들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단어 시험 때 또 합산해서 누적해서 보겠죠? 네, 다행입니다. 고대가요는 한문으로 표기가 없었어요. 한문으로 표기된 거지. 어느 병신이 중세국어로 바꾸냔 말이야. 현대인인데. 현대어로 풀겠죠. 그래서 중세국어 어휘가 여기는 안 나와. 자, 오늘 이 세 작품을 할 거예요. 제가 인쇄 맡기기 전에 다 한번 검수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여기까지 잘 돼 있고 날라갔어, 개 같은 거. 근데 여기에서 이 표시, 붉게 표시해 놓은 것들 외에도 나머지도 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무슨 의미 같은데 하고 가볍게 메모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시간도 한 3분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엄청 짧고 내용들이 되게 단순해요.
아, 질문이 존나 끝이 없어. 오늘 직부 3개 했거든요. 여러분 수업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내일 시험 3개란 얘기죠. 개 같은 거. 아, 근데 뭐, 약간 통계치긴 한데, 그래도 질문이 없는 것보단 나아. 대체로 많이 하는 애들이 최상위권이냐라고 하면, 아닌, 꼭 그렇진 않아요. 대신 많이 한 친구들이 성적의 상승률이 높으냐, 그러면 그거는 거의 좋은 것 같아요. 뭐 극상위권들은 질문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막, 그냥 적당히 자기가 이해하는 것 같아. 또 요즘이 딱 그 대입 결과가 한참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어, 별말 없으면 이제 좆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물어볼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조용히 있는데 혹시 줬더니 이럴 순 없잖아. 혹시 날아간 거니? 한 번 더 하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보통 이제 알아서 얘기하는 친구들은 잘 된 케이스들인데 친구들로 미루어 봐도 거의 통계치는 그런 것 같아. 상승이 뚜렷한 친구들은 질문이 좀 많았고 그냥 워낙 극상위권들은 그다지 뭐 많이 있지만 어쩌다 한두 번 좀 빡센 거 음, 질문도 없고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사는 친구들이 지금 흐르는 물이 돼가고 있어. 아, 금방이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 게임이에요. 공무도화가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필기에 놀라지 말고 위에서부터 보세요. 제목. 공.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번역할 때 보통 뭘로 나와? 이만. 이렇게 나와. 무는 없을 무자 쓰는데, 하지 말라는 말. 또, 뭐 하지 말라고? 도하하지 말라. 지금도 쓰는 말이거든, 도하는. 강을 건너지 말라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는 노래 발자 쓴 거네요. 오른쪽에 제가 쬐끄맣게 써놓은 게 뭐냐면 개인의 서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특정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고조선이야. 씨발, 너무 옛날인데?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다고 하기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다들 필기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좀 이따 하자. 왜냐하면 당장, 이게 계속 중요한 건 아닌데, 처음에 해석할 때는 한 번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게 뭐냐면, 배경부터. 한 번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해야지 볼 필요 없어. 이미 내용을 숙지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몰라도 상관없어. 맨 처음부터 모르면 다겠고, 한 번씩 읽어놓으면, 조카 아니다.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고조선. 고조선은 또 문자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그죠? 고구려 때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미친놈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예시라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부터 정수국을 만들기로 했어. 너네들은 이제 내 국가의 노비, 왕과 노비로만 이루어져. 근데 이런 국가를 만들면 내가 정수국이라고 만들면 거기다가 옛날 정수국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건 왜 튼 거예요? 뒤에 조선을 건국하는데 전화 왜 조선이 있는데요? 중국이야? 그 앞에 거를 옛날 거로 갖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하자. 왜요? 감히 조선은 옛나라라고 하더니 그럴 사람들이나 수천 년 전에 죽어버렸다. 이 있는 사람 없네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네, 니네 좀 약간 기괴한 이야기를 이런 거 좋아하니? 저는 이 배경설화가 참 기괴합니다. 봐봐.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배 수선하고 있단 말이야. 손질하고 있는데 웬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가 하면서 가고 있어. 근데 오른쪽에는 술병을 차고 딱 봐도 이거 딱 갔구나 갔어. 근데 막 뒤에 그 사람을 따라서 누가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여보 가면 안 돼. 이러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배를 손질하면서 보는 거지. 뭐야? 근데 그럼 계속 가. 하지 마. 오. 은혜형이 은혜님 존나 무서운 거 뭐야? 야, 뱃사공인데 사람이 빠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뭐야? 빠졌네. 그 옆에서 뭐해? 아내가 하지 마 하다가 막 슬퍼해. 아이고 저런. 그리고 그 아내가 슬퍼하다가 갑자기 뭐야? 악기를 꺼내. 공부가 악기예요, 악기. 비파 같은 현악기거든. 야, 니들도 혹시 슬플 때를 대비해서 악기 하나씩 들고 있냐 좀 꺼내봐. 꺼내봐. 뭐 있어? 아니 막 슬퍼하다 꺼내서 연주를 해버려. 광리자분 또 그것도 보고 있어요. 오, 잘하네.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 어떻게 돼? 또 뛰어들어. 광리자분 계속 보고 있어. 존나 죽었네, 저거. 참. 그러고 어떻게? 봐봐, 집에 갔잖아.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 여보. 방금 있잖아. 사람 둘이 차례로 빠져 죽었어. 그리고 얘기를 막. 근데 진짜 개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거 전달했잖아. 사연이 슬프긴 슬픈 거야. 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내 여옥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구슬펐던 이 노래를 들려주고 그 노래를 듣고 아내는 얘도 너무 슬픈 내용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악기를 꺼내가지고 공구를 꺼내서 1인 1 공인가 봐. 이게 다 있나 봐. 그래가지고 또 연주를 또 해버려. 그 얘기를 듣고 그 연주를 듣고 다들 또 슬퍼했고 옆집 아줌마 여용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언니 어떻게 연주해? 여기는 코드가 오케이 이걸 다 또 배워가지고 어떻게 됐다? 보조선 전체 터졌다. 근데 기괴하지 않냐? 난 너무 기괴. 알면 알수록 기괴. 뱃사고 유쾌하게 이게 진짜 이거 누가 봐도 개싸패잖아요. 두 명 죽을 때 떨어. 지금 둘이 죽네. 옆에 배가 보듯이 무시무시했다니. 이런 무서운 이야기. 괜찮겠어. 오늘 밤에 부모님하고 같이 자. 혹시 모르니까. 광리자고 꿈에 나오면 어떡하? 딱 4줄짜리 이야기에 배경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용 볼까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 그러니까 알겠다. 왜 작가를 이렇게 잡았어? 백수광부의 척. 아까 물에 뛰어들던 사람 안에 있잖아. 여보, 가지 마. 그 사람이야.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마. 근데 건너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건너지 말라는 사람은 사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말린 거 아니에요? 만류한 거잖아. 그런데 끝내 건넜어. 건너버렸어. 좌절하겠죠. 뭐 때문에 좌절해? 건너 가버렸으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이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단절됐다. 이별했잖아. 그래서 좌절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물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죽음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봐. 남편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점에서 아내는 살아있죠.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흐르는 강이 있죠. 그래서 이때의 물은 그냥 죽음이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답답해가지고 그냥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다시 이미 죽어버린 님을 어찌하겠느냐 이제 포기했죠.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현의 방법에서 어찌할꼬라고 얘기하면 뭐냐 서리법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에서 서리법이 나와 명판의 포함이야.
영탄에 포함.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우리 보통 이제 서리법 하면 물음표, 영탄법, 느낌표 이런 식으로 좀 도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아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영탄이 서리를 포함. 그러면 이거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이요. 그러면 오케이 맞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100%보다 영탄법도 됩니다. 자, 이 이야기 밑에 보면은 이제 또 표가 나와 있죠. 한혁지가 왜? 기록할 때는 훈민정음이 없으니까 뭘로 기록했다? 한문으로 기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번역한 게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원문은 생략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서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니까 성격이 서정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직서적, 직정적 이거 뭐야? 직 풀어낸다는 뜻. 정서를 찍 풀어내는 감정을 찍 풀어내는 인데 너무 성의 없지 않냐? 좀 있잖아. 그래서 뭐야 이 새끼들 칸만 치우려고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써놓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개성이 없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이 시는 참 직설적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싶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이 작품의 별칭을 공후인이라고 합니다. 공후인. 왜 공후인이에요? 이 동네 여자들이 시간만 슬프면 이것도 꺼내니까. 꺼내서 연주를 바로 갈겨버리니까. 그렇게 나온 노래라서 공후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현전, 현존이 아니라 현전이에요. 현재까지 전하는. 최고의 최고 아니에요. 베스트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버전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제가 다른 색으로 칠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무지가라고 하는 노래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예전에 이 어쨌든 생각은 이거예요. 아주 오래전 부족들끼리 누가 여기서부터 예술과 문화는 시작부터 어떤 풍요를 기원한다든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다 같이 불 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 예술의 형태로 나왔다. 집단적 노래가 되었다. 그러다가 개인의 감정을 성실하게 노래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발견되고 전하는 작품 중에 얘가 제일 오래됐는데 세종시 시간 삑사리가 났네? 하지만 이악 물고 우기기로 했어요. 어떻게? 집단적 서사시나 우가우가는 있을 거다. 근데 발견은 안 돼. 그냥 정신승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기적 작품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얘도 나오고 또 다른 작품 뒤에 나오는 황토가 나올 거예요. 자, 원래 이 밑에 미적 범주까지 한번 두들겨 패 하려고 했으나 그것까지 팼다가는 이 밑에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비행이 슬퍼 비애가 슬프다는 뜻이니까 근데 어떤 아름다움을 느낀다 미적 쾌감을 느낀다 재미가 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변태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저는 저는 귀칼 무한열차 편을 보면서 두 번을 울었는데, 한 두 번 봐서 두 번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볼 때 정확하게 울 지점이 두 개가 있어서 둘 다 울었어요. 처음에 가족님 꿈에서 환장하고 있을 때랑, 그 영주 죽을 때, 조금 더. 안 울면 이거 사페 테스트예요. 안 울었다? 사페. 어, 삐져봐. 기계로 되어 있어. 여기 보시면 DM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슬픔에서 나오는 어떤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너무 좋아. 이건 너무 변태 같은 설명이다. 감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질질 짜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재미없어. 이렇게 뭐야 병신은 그럴 거 아니에요. 감동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어.
영탄법을 사용했다. 아까 기억하시죠? 서리법이고 영탄법. 자, 요건 아까 봤고 조금 더 정리해 볼 만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물의 상징성. 거기에 나오는 1, 2, 3연의 3행 자체에 나오는 물은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다 하나의 광이지. 그 광리자구가 손질하면서 보고 있던 거기잖아. 그런데 시어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물에 가지 마. 왜 말려? 사랑하는. 아이고 가버렸네. 이별했네. 단절의 공간이네.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죽음의 공간. 그리고 비극적 결말의 공간이죠. 왜? 여기가 남편이 죽은 삶과 죽음의 경계니까. 그럼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원하고 초조하죠. 저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뽀로록 뽀로록 하고 있어. 슬프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게 뭐야? 체념. 과연 마지막 줄에 나오는 체념. 자, 영탄과 서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문법적인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어찌할꼬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느낌표 영탄, 물음표 서리라고 하지만, 일단 이거는 지워보자. 지하고 생각해. 이건 결론이고, 아까 썼던 영탄이 서리를 포함한다라는 결론이고, 영탄이란 뭐냐를 먼저 해봅시다. 영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탄으로 표현, 그럼 감탄은 뭐냐? 문법적으로 우리가 감탄형이라고 얘기할 때 감탄은 뭐냐? 하자. 자신의 주관,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하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혹은 더욱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감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탄의 의미랑은 잘 맞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의문형인 건 맞는데, 원래 의문형은 질문을 위한 어미터리예요. 근데 질문은 또 뭐야? 대답을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대답을 요구하는. 밥 먹었니? 대답을 요구하는. 뭐 먹었니? 대답을 요구하는. 혼자 먹어도 존나 맛있었겠네? 라고 하면 거기다가 대답해줘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사회성 개 떨어져서. 왜? 이런 건 뭔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건 질문이 아닌 거야.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닌 거야. 내가 바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웩슬러 지능 검사상 너는 그럴 수도 있을 거. 뭐 이런 얘기하면 매기는 거잖아. 자, 그럼 얘네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사 의문문은 결국 언제 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드러내.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할 때 쓴다. 아까 뭐랑 맞닿아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더 강조할 때라는 감탄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서리법은 곧 영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조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배경서를 한번 보고 가시죠. 나왔다. 고구려 2대왕 유리왕. 고구려 1대왕. 고구려의 시준 누구예요? 중몽이라고도 하는 등명성왕, 등명왕이죠. 예. 그 아들이 유리왕. 네. 이 운분한 고구려의 기사는 보법이 달라 이러더라. 자, 유리왕의 부인 손치가 죽었어. 너무 슬, 너무 슬. 이렇게 슬픔에 머무르는 건 너무 후회죠. 유리왕은 어떻게? 한 명 죽이니까 너무 슬프다. 두 명으로 가지.
송씨가 죽다니 너무 슬퍼. 안 되겠어. 분명으로 가. 분명히 연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 명은 골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하자면 같은 나라 사람이다. 골천 지역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내가 화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르긴 나요. 한 명은 국제결. 중국 한 나라 사람이 시희는 외국인. 그 고구려의 입장. 그래서 하나를 잃은 외로움을 훌로 달래겠다.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언어적 장벽도 좀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와중에 역시 대상남자 씨발 싸우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야. 여기서 사실 내가 수렵해가지고 뭐 먹을 거 망보스 잡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노는 거야 사냥은 7일 동안. 음. 집은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궁궐이 넓다고 해도 고대국가 궁궐은 그렇게 막 엄청 넓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마주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어떻게 7일 내내 피하냐? 그럼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았다. 하다가 마주치잖아. 어떤 상황 나올지 알고 하루 또 이제 하루 조지는 거지. 그러다 이제 싸우다 격해지면 어떻게 인신공격하는 거지. 물론 이제 마더 파더 이런 거 안 나오지만 뭐야 또. 근데 결국 마찬가지 아니야. 씨발 니네 나라로 가이년아 된 거잖아. 근데 야, 그래도 고국의 왕이랑 결혼을 하는데, 뭐, 아무 집에서 그냥 대충 거고, 왔고 보고 데려왔겠냐? 나한테 데려왔겠어? 그리고 여기도 집이 괜찮은 집일 거 아니야, 그 나라에서. 괜찮은 집이야. 나도 씨발, 우리 집에서 공주야.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냥 끝났지만, 사실은 돌아온 유리왕. 도착. 뭐야? 둘인데 하나 어디 갔어? 이만저만 한 일이야? 씨발, 어떻게 된 거야? 참 갔어요. 가서 만나. 시기를 만났는데, 가다, 역시, 기만 존나 빨리 가가지고, 잡았지. 다음 이제, 미안.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됐다고. 나 그냥 우리나라로 갈 테니까, 씨발, 알아서 잘해도 한 거. 그리고, 유리왕은 혼자.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와. 그래서, 음. 외롭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이게 또 사패들 이거 이해 못해. 집에 그래도 한 명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 둘이 싸워서 한 명 갔어요. 유리왕이 와가지고 둘인데 한 명 어디 갔어? 싸웠어? 아유, 그럼 어떻게 해? 데리고 올게.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리고 혼자 오면은 그럼 그거 봐 나밖에 없지? 이러겠어요? 가지 왜? 가 그냥 이거지. 생각만 해도 외롭다. 야. 생각만 해도.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눈앞에 꾀꼬리 새끼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네? 아, 긁힌다, 긁혀. 그래서 지읒이에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이거 펄펄이라는 건 눈 올 때 이런 때나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표기상 한자어가 편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풀기는 해요. 이렇게 해석하긴 해요. 예, 우리 현대어 기준으로 보면 약간 뭐 펄펄 뭐 이런 느낌이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과 정답은 사실은 몰라요. 영역 같은 경우인지 아니면 사냥 중인지 알 수 없어. 없지만 유리왕한테는 그렇게 보인 거야. 자, 유리왕이 본 대상이에요. 전반부에 지금 뭐가 나왔다? 경치, 대상이 나왔다. 그래서 선경이라고 얘기하고요. 후반부엔 바로 자기 감정 나오죠. 외로워라. 외로워. 혼자 돌아가야 돼. 외로워.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또 나왔네. 의문형이잖아. 하지만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니와 함께 돌아갈 건데 옆에서 친하가 저랑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너 죽일 만한 법 같은 게 없을까? 여기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당연히 영탄도 된다. 기본적으로 서리법 당연히 되고 아까 배운 것처럼 서리는 영탄에 포함되는 거 영탄도 된다. 지금 이 후반부는 뭐 했어요? 후정 뒷부분에 자전의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죠. 이 꾀꼬리와 서로 상반되는 자신의 처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밑에 개관을 좀 보시면요.
자, 고대 가요라고 했고 서정시는 맞는데 제가 굳이 개인이라는 단어를 또 넣었어요. 개인이라는 단어를 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대로 그냥 두면 앞에서도 서정시 아닌가요 싶어서 얘는 조금 더 확실한 개인 서정시. 앞에서도 개인의 감정이긴 한데 누가 작가였지? 백수광고에 써있거든요 아까. 근데 그게 뭐야? 유시룡의 와이프 이게 뭐야? 유시 누구야? 하지만 유리하고 역사책에 있고 이 상황도 설명되어 있고 실존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특정할 수 있는 한 개인이거든.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일단 꾀꼬리와 대조된. 꾀꼬리는 서로 정다우니까요. 가자의 심정 보여줬고, 이 색칠, 다른 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아까랑 똑같죠. 아까 2번과 똑같죠. 왜 저거 했는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집단적 서사시 마지막에 구지가 있는데 걔네들보다 앞선 시점에서 저시가 있었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거보다 집단 서사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개인적 서정시가 나오고 그리고 국문학사상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서정시가다. 아까도 애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얘가 퍼스트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얘는 화자가 아주 정확하게 특정되죠.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결과가 항상 앞에 나오지. 객관적 상관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관적 상관물에 의한 표현, 즉 형상화가 감정이입을 포함한 정확한 의미 구조는 요거야, 요거.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 객관적 상관물에 의한 형상화는 무엇이고 감정이입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요 그림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자, 감정이입도 설명하자. 감정이입은 뭐냐? 화자에게 어떤 감정이 꽉 찼어. 그래서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어? 객관적 상관물. 자, 이제 문제거든. 이 객관적 상관물은 도대체 뭐야? 모든 객체, 대상은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한 꾀꼬리. 아니, 유리왕 글 그려고 지네끼리 재밌게 놀았어? 아니, 재밌게 논 건 맞아? 진짜 맞아? 꾀꼬리 맞아요? 몰라요. 근데 사실 어찌됐든 유리왕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네들 유리왕 뭐, 저 나 얘기했냐? 객관적 대상이야. 객관이란 건 뭐야? 내 감정하고 상관없는 대상이야. 그죠? 근데 시 안에서 내가 얘한테 감정을 주거나 아니면 얘로 인해 내 감정이 부각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내 감정과 상관 있는 듯이 쓰이는 대상이 바로 객관적 상관. 주관의 세계인 시 안에선 대부분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해를 지금 했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려서 그럼 그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내 감정을 때려 박는다는 건 뭐냐? 간단해. 차였어. 제가 또 이별 전문가거든. 준마만 이치했기 때문에. 이별 전문가였어. 알려줘. 존나 슬픈데 또 그날 비가 와. 존나 의미 부여하는 거지. 역시 나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어. 그러니까 습도가 어? 뭐가 저 이야기?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의 슬픔에 네가 공감하고 있어. 근데 왜 공감해? 내가 이 감정을 넣었으니까. 왜 지 혼자 북치고 장친 거야. 내가 이 감정 넣어. 너도 그러니 너도 공감 느껴버려. 그게 감정이입의 정치.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객관적 상관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감정이입과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면 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2006년 초보 헤어졌다. 그게 뭐 우수한 헤어짐 중에 하나에 2006년 초보 이는 뭐였어? 그렇어. 아, 실체 없이 그냥 가능성이었어? 그래. 너희들 그냥 확률로서 존재했다고 할게. 그때 나는 이제 헤어졌는데 금요일에 이더라고. 다음날 토요일에 내가 알바를 했어. 주말 알바를 했는데 한강 박기대 스텝 알바를 했었단 말이야. 알바 내용은 뭐 간단해요. 그냥 미리 세팅해놓고 새벽에 대신 존나 일찍 가야 돼. 5시 20분 콜인가. 그래서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런 거는 좀 그렇거든. 어제 저기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팀장한테 전화해서 진실 짜고 내일 일 못 갈 것 같아. 이건 너무 병신 같은 거 못하겠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쨌든 5월 초순에 그 따뜻한 봄날 한강 알바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한강이 존나 쌍쌍이 개떼같이 몰려오는 거야. 커플. 근데 생각해봐. 아, 어제 배송 저거 헤어졌다고 하니까 오늘 긁으로 다 같이 가볼까?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 존재를 몰라. 내 존재를 모르지만. 근데 난 몰랐는데? 나는 몰라봐요. 그러니까 몰랐니까. 2006년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강에 괴물 뛰어다니면서 사람 잡아먹고 매치고 고 막 그러고 지금 방식 이거 꼭 이루어지면 않았습니다. 자, 유리왕과 내가 왜 긁혔는지 아시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 대상한테 내가 상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긁힌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에 의한 형상하고요. 그 중에서 자 모든 나의 감정을 객관적 대상으로 나의 감정을 부각시키면 객관적 상관물에 의한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내 감정을 쑤셔 넣어서 공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감정의 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요 구조가 그랬죠. 그리고 요 구조는 뭐랑도 맞닿아 있느냐? 선경 후정과도 맞닿아 있는데 선경 후정은 왜 쓰느냐? 앞에서 이런 경치 얘기하고 그와 상반되는 나의 감정을 얘기하면 얘가 더 부각되죠. 얘가 더 강조되죠. 자, 그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이런 것들은 의성어예요. 의태어는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입 밖에 내면 되게 씹덕 같아져요. 가령 사뿐사뿐 걸으면서 입으로 사뿐사뿐 이러면 모자라 보인다. 그렇다. 뭐 이렇게만 구분할 건 아닌데 구분하기가 어려운 몇 개의 단어들도 있어서 그냥 요즘은 시험지에서도 음성상징어란 말로 그냥 대체합니다. 근데 음성상징어란 말을 처음 보면 자꾸 그냥 의성어가 이렇게 헷갈려요. 둘 다 합쳐서 이 말이야. 자, 마지막 부지가 5분 컷 가야지. 어, 부지가. 부지가도 뭐부터 봐? 배경설화부터 볼게. 드디어 학자들이 사랑하는 집단적 가요가 나왔습니다. 옛날 기지봉이라는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야? 그래서 아홉 부족장이 우르르 몰려서 가봤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지? 가봤더니 말소리였어. 황천, 정확한 의미가 안 나요. 불분명한데 어떤 절대자 같은 의미지. 신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뭐 했다? 너 저기 가서 왕해라. 너 저기 가서 왕을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너희들 누구요? 부간이라고 합니다. 아홉 부족자들. 너희들이 성국대기에서 흙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나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열흘 동안 했더니 택배가 왔는데 좀 많이 왔어. 황금알 6개가 나왔고 여기에서 사람이 다 떠나. 그러다가 이제 또 서로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뭐 수로였고 결국은 한 명은 이제 듣게 가야국의 건국 설화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면 돼요? 했더니 노래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거부가
머리 꺼내. 싫어? 태운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불렀어. 거부가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이 배경설화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부른 건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왕을 부른 새로 나온 왕이 될 인재, 왕이 될 어떤 존재를 부른 거지. 그래서 그 거기에도 꼬리, 다리 이런 게 아니고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 우두머리, 수장 이런 의미잖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줘? 안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한 무엇으로? 널 부어버려. 정확히는 번짝이 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태워서 진짜 끼 이렇게 끼기라고 하는 게 이견, 흡연하는 것 이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맛본다, 즐겨버리겠다 이런 의미다. 그러면 불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 왜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내장을 빼는 것도 아니고 점이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불인가? 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저 왜? 싹 태워버리거든. 다 태워버려. 소멸, 사라지죠. 그러면 모든 게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거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아세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인류에게 전해줬다가 빡친 제우스의 상징 독수리죠. 너 안 되겠다. 군밤대로 불 갖다 줘. 좀 매달아다가 독수리가 그 간을 쪼아먹게 하는 형벌을. 음, 잔인한 건 뭐야? 얘들은 티탄이기 때문에 재생이 돼. 그럼 독수리가 막 간 다 빼먹고 돌아가서 재생됐죠. 그럼 이제 독수리, 리필 됐네? 이거 좋아. 이 맛이야. 그게 바로 불의 상징성이라고. 문명.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집단 무가. 다 같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불렀을 거다 이거야. 그리고 배경설화에서 나왔지만 흙을 두드리면서 다 같이, 얘네 다 같이 흙을 두드리면서 하라고 했죠. 뭔가 이인이잖아. 노동운동. 이런 성격이. 야, 영신 군가 이렇게 무식하게 읽으면 안 돼. 영신군 가야. 환영한다. 신으로부터 점지된 임금. 환영하는 노래. 영신군 가입니다. 주술적이다. 왜? 우가우가 했더니 뭐가 나왔어? 왕 나왔지. 그러니까 주술적이지. 그렇잖아. 명령 위협은 다 부셨고요. 밑에 보면 드디어 학자들이 좋아합니다. 현존하는 수익단 무효다. 드디어다. 현존하는 주술성 최고의 가장 오래된 노래.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두드렸어. 다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거 노동요 아니었을까?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이론적인 걸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요겁니다. 원시 종합 예술부터 볼 거야. 아까 얼핏 말씀드렸어요. 학자들은 원래 예술 형태는 구분이 안 되는, 즉 분화되지 않은, 분화란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술을 여러 가지로 나눠보고 있잖아. 춤, 뭐 노래, 그리고 문학, 이거 말고도 우리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한데 뒤섞여 있던 형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한다? 뭐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가 있을 때, 뭐 신에게 빌 때, 이럴 때 썼을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문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뉘어졌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수갈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들. 자, 그런데 이렇게 분화가 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상정하기를 뭐라고 한다?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고 이때는 제위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이 강했을 거다. 옆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가 했던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점차 이런 노래를 꼭 다 같이 우가우가 할 때만 해야 할까? 나의 마음을 이 노래로 표현하면 안 될까? 하면서 개인적인, 서정적인 작품들, 그러한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학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꼴받겠어.
아, 그래. 이게 먼저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은 작품들을 보면 이게 한참 뒤야. 가야 돼. 아니야, 그래도 뭐 있겠지. 미안, 고구려야. 아, 미안, 고조선인데 개인적 서정이야. 하지만 그냥 이악 물고 버티기로 했어요. 자, 상징적 의미 생각해 봅시다. 거북이를 불렀잖아. 아까 말한 대로 우두머리다. 그리고 또 뭐야? 지도자. 지도자를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영친군다. 황천께서 이르기를 나보고 저기 가서 너 왕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존재, 대단한 존재. 지금까지는 없던 존재. 그리고 구간들이 불렀다고 하는데 구간, 저 가는 칸에서 나온 거예요. 칸, 부족장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일종의 부족 연맹체였다면 강력한 권한과 체제를 가진 5대 왕국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그들의 노력과 소망을 반영한 그 대상이 바로 왕이 있는 왕이 집권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단순한 부족 연맹체가 아니라 하나의 왕국으로서 바뀌고 있다. 여러분, 그냥 따라오니까 그런가 보다 싶죠. 지금부터 필기하느라 또 바쁘니까. 근데 생각해봐. 네 결론까지 이르는데 어떤 작품의 내용이 뭐였어? 거부가 머리를 내어놔, 안 그러면 태워버린다?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짜릿하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의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막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문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냐? 82쪽. 맨 뒷장에 보면은 요 정답 번호들은 있고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 해설은 저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먼저 저기 채점들은 해오셔야 돼요. 답지가 있다는 건 채점까지는 하라는 얘기야.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그 전에 있는 것까지 다야. 누적이다, 누적.